며느리는 정신병자로 만들면 돼. 법정 안에 울려 퍼진 목소리는 놀랍게도 한서윤의 시어머니 김분자의 것이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는 녹음 파일 속에서 평소 교회 집사님으로 동네에서 존경받던 그 어른이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죠. 재판장 안은 순간 얼어붙었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증인석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을 딸이라 부르며 안아주던 그 사람이 실은 자신을 지우려 했다는 사실 앞에서요. 그날 36살의 한서윤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이 싸워야 할 상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거짓이었다는 거요. 서윤이 처음 정도연을 만난 건 8년 전 친구 결혼식장이었어요. 그는 신부 측 하객으로 온 대기업 임원이었고 서윤은 평범한 중소기업 격리 직원이었죠.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정도연은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사람이었어요. 말투는 부드러웠고 서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귀 기울여주곤 했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가 프러포즈하던 날 서윤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게 그저 존재만으로 누군가를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요. 서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화내지 않고 참을성 있고 모두에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시어머니 김분자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결혼 전 첫 만남에서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며느리 얼굴이 복스럽네라고 했고 예단도 후하게 챙겨주었죠. 서윤은 안도했어요. 시댁과의 관계가 편하면 결혼 생활이 훨씬 수월할 테니까요. 쌍둥이 윤재와 윤우가 태어난 날 서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꼭 쥐고 잠든 두 아이를 보며 이 아이들만은 평생 따뜻하게 키워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마음 하나로 밤샘 수유도 끝없는 기저귀 가리도 견딜 수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윤의 일상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약 먹었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정도연이 건네는 알약 한 알. 처음엔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출산 후 기력이 떨어졌으니 몸을 보아라는 남편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은 날이면 유독 머리가 무겁고 가스불을 껐는지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엄마, 도시락은? 아침에 분명 싸놓았던 아이들 도시락이 부엌 선반에 그대로 있는 날도 있었어요. 서윤은 당황했죠. 자신이 깜빡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싸지 않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며느리,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염려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뒤에 숨은 건 서윤을 향한 의심이었어요. 냉장고 위에 설치된 CCTV, 현관에 추가된 센서 등 거실 한쪽에 놓인 블랙박스까지. 서윤은 점점 자신의 집이 아니라 감시당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기억이 좀 이상해. 병원 가보는 게 좋겠어. 남편의 말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서윤도 어느새 그 말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자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 순간 서윤은 이미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새벽 3시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있던 서윤은 냉장고 위 CCTV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거릴 때마다 자신이 관찰당하는 실험 대상처럼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 게요. 아니, 정확히는 주변 사람들이 서윤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게요. 혹시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그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서윤은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자신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유는 그날까지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멀쩡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것도요. 아직 7살밖에 안 된 쌍둥이 윤재와 윤우가 이미 진실을 보고 있었다는 거요. 어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 아이들이 사실은 모든 걸 듣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잃어갔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동시에 가장 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가장 강한 무기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죠. 서유는 곧 알게 될 거예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용기는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데 있다는 것도요. 결혼 6년 차 한서윤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됐어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건 이미 습관이 된 지 오래였죠.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창밖 풍경이 보였습니다. 서유는 그 고요함이 좋았어요. 하루 중 유일하게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요구도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주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 김분자의 아침 한약을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약탕기에 물을 붓고 한약재를 넣고 타이머를 맞추는 동작이 기계처럼 익숙했죠. 그 사이 밥을 짓고 된장찌개 냄비를 올리고 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어요. 시어머니는 김치를 큰 그릇에 담아내오는 걸 싫어했거든요. 며느리, 우리 집은 대대로 상차림이 정갈해야 한다. 결혼 초부터 들어온 말이었어요. 서유는 그 기준에 맞추려 애썼습니다. 반찬 개수, 국그릇 위치, 숟가락 방향까지요. 처음엔 버거웠지만 이젠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몸에 배었죠. 엄마, 배고파. 새벽 6시 40분,
쌍둥이 윤재가 잠옷 바람으로 부엌에 들어왔어요. 아직 눈이 덜 풀린 얼굴로 서윤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칭얼거렸죠. 서윤은 윤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차려줄게. 윤재 뒤로 윤우도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났어요. 쌍둥이지만 성격은 사뭇 달랐습니다. 윤재는 말이 많고 활발했고 윤우는 조용히 관찰하는 타입이었죠. 서윤은 두 아이를 식탁에 앉히고 우유를 따라줬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할 거야? 미술 시간에 엄마 그림 그려. 윤재가 신나게 대답하는 동안 윤우는 우유를 홀짝이며 엄마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유독 어른스러워 보일 때가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궁금해하면서도 묻지 않는 것처럼요. 아침 냄새 좋은데? 7시 정각, 안방에서 나온 정도연이 넥타이를 매며 식탁으로 걸어왔어요. 그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아침마다 서윤이 차린 밥상을 보며 감탄하고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우리 집이 최고야라고 말하곤 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동료들 사이에서 젠틀맨으로 통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리 지르는 법이 없었고 서윤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지나칠 만큼 다정했습니다. 여보, 어제 잘 잤어? 응, 잘 잤어. 요즘 피곤해 보여서 걱정이야. 무리하지 마. 정도연의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는 서윤도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7시 10분, 시어머니 김분자가 거실로 나왔어요.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깔끔한 생활 한복 차림. 동네에서 교회 집사로 활동하며 존경받는 어른이었죠. 얼굴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있었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김분자는 상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반찬 가짓수를 하나하나 훑어보고 국간을 살짝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서윤은 그 평가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치 좀 싱겁지 않니? 아, 제가 다시 무쳐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먹을만해. 그냥 다음엔 소금을 조금만 더 넣으면 되겠네.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 톤은 분명 지적이었어요.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이 쌓이면 자신이 점점 작아진다는 걸요. 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기분 나빠하는 건 예의 없는 며느리로 보일 테니까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정도연은 출근 준비를 했어요. 서윤은 현관까지 따라가 구두를 닦아주고 가방을 건넸죠.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응,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정도현이 문을 나서자 서윤은 아이들을 유치원 버스에 태우러 나갔습니다. 윤재는 신나게 손을 흔들었고 윤우는 창문 너머로 엄마를 한참 바라봤어요.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잠깐 앉아봐. 김분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서윤은 긴장하며 맞은편에 앉았죠.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부를 땐 늘 뭔가 지적할 게 있을 때였거든요. 요즘 애들 교육 신경 쓰고 있니? 네, 어머니. 유치원 선생님이랑도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윤우가 좀 말이 없다던데? 선생님한테 들었어. 다른 애들이랑 안 어울린대.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우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을 뿐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윤우는 원래 내성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아니래. 아이가 문제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그냥 두면 어떡해?
김분자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어요. 서유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죠.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건 이 집에선 금기였으니까요. 네,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래,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요즘 며느리가 좀 피곤해 보여.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병원 가보는 게 좋겠어. 요즘 며느리들은 참 예민하잖아. 산후우울증이라는 것도 있고. 산후우울증. 그 단어가 서윤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다고 말하니까 혼란스러웠죠. 그날 오후 서윤은 빨래를 개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정말 이상한 걸까?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었거든요. 가스불을 껐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아이들 준비물을 챙겼는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남편이 건네는 비타민을 먹은 뒤엔 특히 그랬어요. 냉장고 위 CCTV에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정도현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라며 설치한 거였죠. 서유는 그 카메라를 볼 때마다 자신이 감시당하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신 안전을 위한 거야라고 했고 시어머니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라며 동조했죠. 그래서 서유는 참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녁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윤재는 그림을 들고 뛰어왔고 윤우는 조용히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죠. 엄마, 이거 봐. 엄마 그렸어. 윤재가 내민 그림 속엔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서유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윤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7살 아이가 할 법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서유는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윤우는?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날 밤 서유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회식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안방에 들어가 있었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서유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다정한 남편, 존경받는 시어머니, 예쁜 쌍둥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서윤만 알고 있었어요. 이 완벽함 속에 뭔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서윤의 모든 걸 삼킬 만큼 커질 거라는 것도요. 그날도 서윤은 분명히 가스불을 껐어요. 아침 국을 끓이고 불을 끄고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린 걸 기억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 김분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이게 무슨 일이야? 서윤이 주방으로 달려갔을 때 김분자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손잡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지만 손잡이는 중간 위치에 있었죠. 어머니, 제가
분명히 껐다고? 그럼 이건 뭐야? 가스가 새고 있었어. 냄새 안 맡아져? 서유는 코를 킁킁거렸지만 가스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손주들 있는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확실히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명히 껐다고 생각했는데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기억과 현실 사이에 작은 틈이 벌어지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정도현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로 불렀어요. 서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연아, 며느리 상태가 심상치 않아.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머니? 오늘 가스불을 안 끄고 나갔어. 내가 들어왔을 때 손잡이가 중간에 있더라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서유는 손에 쥔 접시를 씻다 말고 멈췄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정도현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서윤이가 원래 꼼꼼한 사람인데 요즘 계속 이래. 어제도 아이들 도시락 못 챙겼잖아. 그저께는 세탁기 문 열어놓고 나갔고. 도연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설거지하던 손이 저절로 멈췄어요.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시락은 분명히 쌌던 것 같은데요. 아니, 쌌어요. 냉장고에 넣어뒀던 걸 기억하는데 왜 부엌 선반에서 발견됐을까요? 어머니,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기로 될 문제가 아니야. 병원에 데려가 봐. 산후 우울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각한 거일 수도 있어. 더 심각한 거. 그 말이 서윤의 귓가를 맴돌았어요. 밤 10시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정도현이 서윤을 불렀어요. 여보, 우리 좀 얘기할까? 침대 모서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도현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거웠죠.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아. 당신 요즘 자주 깜빡하잖아. 나도 걱정돼. 서유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병원 한번 가보자. 검사만 받아보는 거야.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게 아니야. 정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어요. 당신 기억이 이상해. 어제도 약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기억 못하잖아. 약? 내가 매일 저녁 주는 비타민. 머리에 좋다고 했잖아. 서유는 눈을 깜빡였어요. 비타민 그랬던가요? 분명 먹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것 봐. 이렇게 자꾸 까먹어. 서윤아, 이건 심각한 거야. 정도현은 서랍을 열어 약통을 꺼냈어요. 흰색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컵을 건넸죠. 오늘 것도 안 먹었지? 자, 먹어. 서윤은 그 알약을 바라봤어요.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지만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윤은 결국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죠. 잘했어. 매일 먹어야 돼. 약속해. 응. 그날 밤 서윤은 잠들기 전까지 천장을 바라봤어요. 약을 먹고 나니 머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고 생각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잠들기 직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유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를 못 들은 거였죠. 시계를 보니 7시 20분.
이미 아이들이 유치원 버스 타는 시간은 지나 있었습니다. 황급히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늦잠을. 며느리, 괜찮아. 애들은 내가 챙겼어. 김분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엔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가 정신이 없나 봐. 아침에 불러도 일어나질 않더라고. 죄송해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애들 아침은 챙겨야지. 서유는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왜 일어날 수 없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윤우가 우유를 다 마시고 서윤을 올려다 봤어요. 엄마, 오늘은 안 아파? 응, 엄마 안 아파. 어제 저녁에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 서윤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랬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엄마가 깜빡했네. 미안. 윤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뭔가를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서윤은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 냉장고 위 CCTV를 올려다봤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죠. 저 카메라는 언제부터 저기 있었던 걸까요? 정도현이 설치한 건 알지만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도 센서 등이 새로 달려 있었어요. 누가 드나들 때마다 불이 켜지고 핸드폰으로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었죠. 거실 한쪽엔 블랙박스까지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거야. 정도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서유는 점점 이 집이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감시당하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도현이 일찍 퇴근한 거였죠. 서윤아, 나왔어. 오늘 일찍 왔네. 정도현은 가방을 내려놓고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 주려고 샀어. 봉투 안에는 영양제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오메가3, 비타민 D, 그리고 이름 모를 건강기능식품들이었죠. 요즘 기력이 없어 보여서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야. 고마워. 매일 챙겨 먹어야 돼. 내가 체크할게. 정도현은 영양제를 주방 찬장에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그러고는 달력을 꺼내 매일 먹어야 할 약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마운 건지 답답한 건지 알 수 없었죠. 남편은 분명 자신을 위한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이 관리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녁 식사 후 서유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힘이 풀려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와르르 깨지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김분자가 거실에서 달려왔어요.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을 보며 혀를 찼죠. 이게 우리 집 대대로 쓰던 접시인데.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실수를. 요즘 며느리가 자꾸 이래. 손에 힘도 없고 정신도 없고. 김분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 애들 해칠까봐 무섭다. 그 말에 서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애들을 해칠 리가 없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그 단어가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 가스불도 못 끄고 접시도 떨어뜨리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 김분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말들은 서늘했어요. 서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서유는 혼자 침대에 앉아 손을 바라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떨렸을까요? 왜 자꾸 힘이 빠지는 걸까요?
정도현이 건네는 약을 먹은 뒤부터 증상이 심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비타민이잖아요. 남편이 자신을 해칠 리 없잖아요.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시어머니 말대로 요즘 젊은 엄마들은 예민하니까. 서유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지울 수 없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내가 위험한 사람이라면? 그 생각이 들자 서유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일 테니까요. 윤우는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밤 10시 아이들 방 불은 이미 꺼졌지만 윤우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윤재는 정말로 잠들어 있었고 복도 너머 거실에서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아, 이제 결정해야 돼.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윤우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좀. 아직은?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며느리 상태 봤잖아. 오늘도 약 먹이는 거 깜빡했다며? 아빠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서윤이가 원래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원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이 문제지. 애들한테 해라도 끼치면 그때는 늦어. 윤우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 자신들을 해칠 거라고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자신들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는 사람인걸요. 며느리는 곧 병원에 넣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윤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정신과 진단서만 받으면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 변호사한테 이미 확인했어. 윤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 넣는다고요? 엄마를요? 손주들 중 하나만 데려가도 돼. 둘 다 키울 여력이 없으면. 그 말에 윤우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방금 들은 말의 의미를 곱씹었죠. 자신과 윤재 중 한 명만 데려간다고요? 다음 날 아침 윤우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유치원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서 있는데 엄마가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윤우야, 오늘 재미있게 놀다 와. 윤우는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아파? 아니야. 엄마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윤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자주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다고 안 아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윤우가 보기엔 엄마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없어져? 윤우는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대신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윤우를 바라봤죠. 왜 그래, 윤우야? 아무것도 아니야. 윤우는 손을 놓고 유치원 버스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엄마가 현관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지막처럼 느껴져서 윤우는 버스 창문에 손을 대고 한참을 엄마를 바라봤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날 오후 윤우와 윤재는 자기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레고 블록을 쌓으며 놀던 윤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윤우야,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윤우는 손을 멈췄어요. 뭐가? 엄마가 자꾸 깜빡해. 어제도 우리 간식 안 챙겼잖아. 할머니가 대신 줬어. 윤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윤우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형은 아직 모르는 걸까요?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군가 엄마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형아는 걱정 안 돼? 뭐가? 엄마가 없어질까봐. 윤재는 레고 블록을 내려놓고 윤우를 봤어요. 없어진다고? 엄마가 어디 가는데? 윤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젯밤 들었던 말을 형에게 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형은 아직 어려서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들, 간식 먹어. 할머니였어요. 윤우와 윤재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과일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할머니, 엄마는 누워 있어. 머리 아프대. 너희는 조용히 놀아야 돼. 윤우는 안방 쪽을 바라봤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자주 방에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 말처럼 머리가 아프다고 했죠. 과일을 먹으며 윤우는 할머니를 슬쩍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자상한 표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올 때면 늘 사탕을 사다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였죠.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그 목소리도 분명 할머니였어요. 며느리는 병원에 넣을 거야라고 차갑게 말했던 그 사람도요. 윤우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른들은 왜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녁, 아빠가 퇴근했어요. 식탁에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데 엄마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대서 쉬라고 했어. 또요? 요즘 너무 자주 그러네. 아빠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윤우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아픈 건 엄마 잘못이 아닌데 왜 아빠는 화가 난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도현아, 내일 병원 예약했어. 며느리 데려가. 네, 어머니. 정신과 선생님이 유명하대. 진단서도 바로 받을 수 있고. 그 순간 윤재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 많이 아파? 응, 좀 아파. 그래서 병원 가려고. 그럼 나? 아빠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윤우는 알았어요.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아빠 눈빛엔 걱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식사 후 윤우는 몰래 안방 앞까지 갔어요. 문틈 사이로 엄마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윤우는 문을 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하라고 했으니까요. 대신 문 앞에 잠시 서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윤우는 또다시 잠든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거실에서 아빠와 할머니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병원 가면 진단서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그 다음은요? 접근 금지 신청하고 아이들이랑 분리시키는 거지. 법적으로 문제 없어. 윤우는 이불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분리시킨다고요? 엄마와 자신들을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윤재는 똑똑하니까 데려가고 윤우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윤우는 좀 모자라잖아. 시설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시설. 그 단어가 윤우의 머릿속을 울렸어요. 시설이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윤우는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윤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윤우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엄마를 구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은 7살이고 어른들만큼 힘이 세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우는 윤재를 조용히 깨웠어요. 형아, 깨. 응, 왜? 조용히 해. 얘기 좀 해야 돼. 두 아이는 이불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윤우가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해줬어요. 병원, 분리, 시설. 그 모든 것을요. 윤재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 없어.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 나도 못 믿겠어. 근데 내가 직접 들었어. 윤재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우리 어떻게? 윤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어른들에게 대항할 방법이 있을까요? 기록하자. 기록? 응. 어른들이 하는 말, 우리가 듣고 적어두는 거야. 그럼 나중에 증거가 될 거야.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형의 눈빛이 진지해서 믿기로 했죠. 그날부터 쌍둥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아는 비밀 공책에 날짜와 시간, 그리고 들은 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직은 서툰 글씨로, 때로는 그림으로요. 하지만 그 기록들은 훗날 엄마를 구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윤우는 그날 밤 공책을 베개 밑에 숨기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꼭 구해줄게. 어른들이 보기엔 그저 어린아이들이었지만 윤우와 윤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진짜 어른은 자신들이라는 걸요.
윤우의 공책은 유치원에서 받은 낡은 스케치북이었어요. 표지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무지개가 있었고 첫 장에는 윤우가 서툰 글씨로 적어놓은 제목이 있었죠. 엄마를 위한 기록장. 7살 아이가 쓴 글치곤 제법 진지했습니다. 윤우는 매일 밤 윤재와 함께 그날 들은 이야기를 적었어요.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나쁘다고 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약 먹였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록은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2024년 11월 15일 밤 10시. 할머니가 아빠한테 엄마를 병원에 보내자고 했어요. 정신과라고 했어요. 11월 17일 저녁 7시. 아빠가 엄마한테 흰 알약 줬어요. 엄마가 먹고 나서 쓰러졌는데 아빠는 119 안 불렀어요. 윤재는 글씨를 잘 못 썼지만 그림은 잘 그렸어요. 그래서 윤우가 글을 쓰면 윤재가 그 옆에 그림을 그려 넣었죠. 엄마가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 할머니와 아빠가 거실에서 속닥이는 그림들이요. 어느 날 오후 윤우는 아빠 서재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지만 아빠가 회사에 간 사이 몰래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어요. 윤우는 그걸 본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이걸로 엄마 찍었잖아. 그럼 우리도 찍으면 돼. 윤우는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화면을 켜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왔습니다. 윤우는 며칠 전 아빠가 누르는 걸 본 기억을 떠올렸어요. 1234. 간단한 번호였죠. 잠금이 풀렸어요. 윤우는 카메라 앱을 찾아 실행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니 빨간 점이 깜빡거렸어요. 윤우는 태블릿을 책장 위에 살짝 세워두고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거실이 보이는 위치였죠. 윤우야, 뭐해? 뒤에서 윤재가 조용히 물었어요. 윤우는 형을 돌아보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쉿. 이거 녹화하는 거야. 녹화? 응.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 욕하는 거 찍는 거야. 그럼 나중에 증거가 돼. 윤재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우 옆에 섰죠. 두 아이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녹화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형아, 이제 우리 울면 안 돼. 윤우가 말했어요. 윤재는 고개를 갸웃했죠. 왜? 울면 어른들이 우리 불쌍하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 말 안 믿어. 우리는 증거로 싸워야 돼.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호했어요. 윤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 나도 안 울게. 두 아이는 약속처럼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재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윤우의 예상대로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와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책장 위 태블릿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죠. 도현아, 내일 병원 가면 진단서 받아와. 네, 어머니. 이미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진단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분리 가능해. 변호사가 그러더라. 윤우는 자기 방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재 손을 꼭 잡았죠. 윤재도 떨고 있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윤재만 데려가면 돼. 똑똑하니까 쓸모 있을 거야. 윤우는요? 윤우는 좀 모자라잖아. 친척 집에 보내든지 아니면 시설에 맡기든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재가 윤우를 보았어요. 윤우는 고개를 저으며 형의 입을 막았습니다. 울면 안 되라고 눈빛으로 말했죠. 윤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며느리는 정신병자로 만들면 돼.
그럼 친권도 박탈되고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어. 어머니, 그래도 서윤이가 원래가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망치게 둘 순 없어. 윤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공책을 꺼내 빠르게 글을 적었습니다. 11월 20일 밤 10시 30분. 할머니가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든다고 했어요. 아빠도 같이 계획하고 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윤우는 또박또박 적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 말한 사람까지요. 나중에 이게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 윤우는 더 대담한 시도를 했어요. 엄마가 약을 먹는 장면을 직접 찍기로 한 거였죠. 윤우는 저녁 식사 후 몰래 태블릿을 거실 TV 옆에 세워뒀습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식탁이 잘 보이도록 했어요. 그날 밤 아빠가 엄마에게 약을 건넸어요. 여보, 오늘 약 먹었어? 응, 아직. 자, 먹어. 이거 안 먹으면 머리 아프다며. 엄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받아 먹었어요. 물을 마시고 나서 식탁에 고개를 떨구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좀 어지러워. 그럼 들어가서 쉬어. 내가 설거지 할게. 엄마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빠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약통을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죠.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 윤우는 그 장면을 전부 봤어요. 태블릿도 다 녹화했고요. 윤우는 조용히 태블릿을 회수해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윤재에게 보여줬어요. 형아, 이거 봐. 아빠가 엄마한테 약 먹이는 거 찍었어. 진짜네. 두 아이는 화면을 보며 엄마가 쓰러지는 장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우는 그 영상 파일을 비밀 폴더에 저장했죠. 이제 증거가 많이 모였어. 윤우가 말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누구한테 보여줘? 윤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경찰? 아니에요. 경찰은 어른들 편일 거예요.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도 할머니랑 아빠 말만 믿을 거예요. 그때 윤우는 TV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어요. 법정. 판사님. 증거. 법정에서 보여주는 거야. 법정? 응. 법정에서는 증거가 제일 중요하대. TV에서 봤어. 윤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윤우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어서 믿기로 했어요. 두 아이는 그날 밤 공책과 태블릿을 이불 속에 숨기며 다짐했습니다. 법정까지 가자. 그리고 엄마를 구하자. 일주일 후 엄마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빠가 정신과 진단서를 들고 와서 엄마에게 말했죠. 서윤아,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내가 무슨 나는 괜찮아. 애들이랑 떨어질 수 없어. 이건 법적인 문제야. 접근 금지 명령 받았어. 엄마는 울었어요. 윤우와 윤재를 안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아이들을 뒤로 데려갔습니다. 애들 놀라게 하지 마. 당신 상태가 이래서야 엄마 자격 없어. 엄마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윤우와 윤재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꼭 구해줄게. 엄마가 떠난 후 집은 더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윤재만 챙겼고 윤우는 점점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간식 시간에도 윤우 몫은 항상 적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윤우 시설 상담 받으러 가자. 네, 어머니.
윤우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으로 돌아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죠. 우리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거예요. 어른들이 거짓말해도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윤재가 옆에서 물었어요. 윤우야, 무섭지 않아? 윤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무서워. 엄마가 더 무서울 거야. 우리가 도와줘야 해. 두 아이는 그날 밤 공책과 태블릿을 꼭 안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자신들을 안아주는 꿈이었죠. 곧 그 꿈이 현실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믿었습니다. 약자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운다는 걸 7살 쌍둥이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서윤은 빈 친정집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짐이라고 가져온 건 작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아이들 사진이 든 지갑뿐이었죠. 서윤은 지갑에서 쌍둥이 사진을 꺼내 바라봤어요. 유치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윤재는 활짝 웃고 있었고, 윤우는 카메라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죠. 나는 엄마였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텅 빈 집 안에 울렸어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정신과 진단서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중등도 우울증 및 망상 증세라고 적힌 종이 한 장으로 서윤은 엄마 자격을 잃었어요. 사흘 전 일이었어요. 정도현이 서윤을 정신과에 데려갔을 때 의사는 간단한 질문만 몇 개 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요, 잘 못 자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나요? 네, 자꾸 깜빡해요.
가족들이 당신을 해친다고 느낀 적 있나요? 서유는 그 질문에 멈칫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해친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죠. 아니요. 환청이나 환각은요? 없어요. 상담은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의사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고 진단서를 출력했습니다. 정도현이 그걸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족 분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분간 환자가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서유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저 괜찮아요. 애들이랑 떨어질 수 없어요.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육아가 힘드실 겁니다. 우선 치료에 집중하세요. 치료. 그 단어가 서윤을 올감했어요. 자신은 아픈 사람이 됐고 엄마가 아닌 환자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시어머니 김분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진단서 받았어? 네, 어머니. 그럼 이제 좀 쉬어야겠네. 친정 가서. 서유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 친정 갈 생각 없어요. 여기가 제 집이고 애들도 여기 있잖아요. 김분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느리, 지금 정신과 진단서까지 받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들한테 해라도 끼치면 어쩌려고? 저 애들 절대 안 해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분자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아,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 법적 조치 취해. 그날 저녁 경찰이 왔어요. 접근금지 명령서를 들고요.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범죄자도 아닌데 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지요. 엄마. 윤재와 윤우가 달려왔어요. 서윤은 아이들을 안으려 했지만 김분자가 재빨리 아이들을 뒤로 데려갔습니다. 애들, 엄마 지금 아파. 가까이 가면 안 돼. 할머니, 엄마 안 아파요. 윤재가 소리쳤지만 김분자는 아이들을 꽉 붙잡았어요. 윤우는 울지 않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뭔가 다짐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서유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손을 흔들었지만 아이들은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서서 엄마를 지켜봤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한 첫날 밤 서유는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계좌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사흘 전 전액 인출돼 있었죠. 인출한 사람은 정도현이었어요. 이것까지. 서유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돈도 집도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정신과 진단서 한 장뿐이었죠. 그날 밤 서유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는 그냥 사라지는 건가? 하지만 잠들기 직전 윤우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울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요. 마치 뭔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서유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쓰기 시작했죠.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 약을 먹은 날짜, 가스불 사건, 도시락 사건,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기억이 흐릿한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자세히 썼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서유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자신을 미치게 만들려 했다는 것을요. 이틀 후 서유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터넷에서 알았거든요. 변호사는 서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스라이팅 전형적인 사례네요. 가스라이팅이요?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학대예요. 부인께서 겪은 게 바로 그겁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 인정해 준 거니까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애들 다시 볼 수 있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약물 투여 사실, 가족들의 계획적인 행동 같은 거요. 증거 없이는 힘들어요. 증거. 서유는 고개를 떨궜어요. 자신에겐 증거가 없었습니다. 기억만 있을 뿐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서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밤 서윤은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직접 줄 순 없었지만 언젠가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적었습니다. 윤재야, 윤우야.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다시 안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싸울 거야.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엄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는 엄마의 전부야. 사랑해.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서유는 편지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정도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혼 소송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서유는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서유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싸우는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비록 증거도 돈도 힘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서유는 몰랐어요. 자신을 구할 증거가 이미 아이들 손에 있다는 걸요.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요.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견디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서유는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떠난 지 2주가 지났어요. 윤재와 윤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 대신 할머니가 있었고, 저녁 식탁에는 늘 엄마 자리가 비어 있었죠. 두 아이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울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대신 기록했습니다. 윤우의 공책은 점점 두꺼워졌어요. 매일 밤 아이들이 들은 대화와 본 장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태블릿에 저장된 영상도 12개가 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 김분자가 거실에서 윤재를 불렀어요. 윤재야, 이리 와봐. 윤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김분자는 윤재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윤재 참 착하지? 네, 할머니. 할머니가 윤재 많이 사랑해. 넌 똑똑하고 착하니까. 윤재는 가만히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윤우는 좀 말이 없잖아. 할머니가 봐도 걱정돼. 윤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윤우 괜찮아요. 괜찮긴. 저렇게 혼자 있으면 어떡해? 친구도 없고. 김분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윤재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다음 주에 윤우 상담센터 데려가기로 했어. 거기서 검사 받아보면 윤우한테 맞는 곳 찾아줄 수 있을 거야. 맞는 곳이요? 응. 윤우같이 좀 특별한 아이들이 가는 곳. 윤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시설이라는 뜻이었죠. 윤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할머니. 방으로 돌아온 윤재는 윤우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윤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공책에 적어야겠다. 윤우야, 무섭지 않아? 윤우는 형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엄마가 혼자 있는 거야. 우리가 도와줘야 해. 두 아이는 그날 밤에도 공책을 펼치고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은 결정적인 대화를 듣게 됐어요. 밤 11시 아빠와 할머니가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우는 재빨리 태블릿을 켜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방문을 살짝 열어 귀를 기울였죠. 어머니, 다음 주 법정 날짜 잡혔어요. 그래, 잘 됐네. 준비는 다 됐고? 네. 변호사가 서윤이 정신상태 문제 삼기로 했어요. 진단서도 있고 증인도 확보했고. 증인? 유치원 선생님이요. 서윤이가 아이들 도시락 못 챙기고 행사도 자주 빠뜨렸다고 증언해 주기로 했어요. 김분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잘했어. 그럼 친권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네. 네. 윤재는 제가 키우고 윤우는 시설로 보내자. 어차피 키워봤자 쓸모없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우는 방문을 닫았어요.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윤재를 보며 속삭였죠. 형아, 들었지? 응. 이제 진짜 법정에서 보여줘야 해. 우리 증거 다 가지고.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아이는 그날 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공책, 영상, 녹음 파일까지요. 다음 날 아침 윤우는 용기를 냈어요. 유치원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거였죠. 서툰 글씨로 하지만 마음을 담아 적었습니다. 선생님께, 저는 윤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는 아프지 않아요. 할머니랑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법정에서 진실 말해주세요. 윤우 올림. 편지를 가방에 넣고 유치원에 도착했어요. 선생님에게 편지를 건네려는 순간 윤우는 멈칫했습니다. 선생님도 어른이잖아. 어른들은 다 할머니 편일 거야.
윤우는 결국 편지를 건네지 못했어요. 대신 가방 속 깊이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선생님이 윤우를 조용히 불렀어요. 윤우야, 잠깐 이리 올래? 윤우는 긴장하며 선생님 앞으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윤우와 눈높이를 맞추고 앉았어요. 윤우야, 요즘 힘들지? 윤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윤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봤어. 윤우가 혼자 있을 때 슬퍼 보이는 거. 엄마 보고 싶지? 그 말에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돼. 선생님이 들어줄게. 윤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법정에서 진실 말해주세요. 진실? 엄마는 아프지 않아요. 할머니랑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윤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지하게 물었죠. 윤우야, 그게 정말이야? 네. 저희한테 증거 있어요. 선생님은 한참 윤우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법정 날짜가 다가왔어요. 이혼 소송 당일 윤우와 윤재는 할머니와 아빠를 따라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멀리 엄마가 보였어요. 엄마는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수척했지만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죠. 엄마, 윤재가 달려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붙잡았어요. 안 돼. 엄마한테 가면 안 돼. 윤우는 엄마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곧 다 끝날 거야. 법정 문이 열렸어요. 판사님이 들어오고 양쪽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도연의 변호사가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원고 한서윤 씨는 정신과 진단을 받은 상태로 육아에 부적합합니다. 아이들도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서윤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피고 측의 가스라이팅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현재 수집 중입니다. 정도연의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증거 없는 주장은 의미 없습니다. 그때였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윤우와 윤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증거 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아이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증거라니? 윤우는 가방에서 공책과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죠. 저희가 직접 들은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랑 아빠가 한 말이요. 정도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분자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세요. 윤우는 태블릿을 판사님께 건넸어요.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구해줄게. 법정 안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시작됐어요.
법정 안 스피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며느리는 정신병자로 만들면 돼. 손주 중 하나만 데려가도 되고. 김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판사님은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정도현이 대답했죠. 윤재는 똑똑하니까 남기고 윤우는 시설로 보내는 게 낫겠어요. 서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의심했던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도현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 영상은 불법 촬영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불법 촬영이 아니에요. 윤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법정 앞 모든 시선이 7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저희 집이고 저희 아빠 태블릿이에요. 저희가 우리 집에서 찍은 거예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나요? 윤우는 공책을 펼쳤어요. 서툰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날짜들이 나타났습니다. 11월 20일 밤 10시 30분, 11월 23일 밤 11시, 11월 27일 저녁 7시. 하나하나 정확했어요. 윤우는 각 영상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기록해뒀거든요. 판사님이 다른 영상도 재생하라고 했어요. 화면에는 정도현이 서윤에게 약을 건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약 먹었어? 응, 아직. 자, 먹어. 이거 안 먹으면 머리 아프다며. 서윤이 약을 먹고 곧 어지러워하며 침대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정도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죠.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 서윤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 약물에 대한 감정을 요청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과 약물을 무단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도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비타민이었어요. 아내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이라면 왜 곧 끝난다고 하셨죠?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도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약물 성분 분석과 함께 증인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유치원 선생님이 나왔어요. 정도현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한서윤 씨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예. 한서윤 씨는 항상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엄마였어요. 도시락을 못 챙긴 날도 있었지만 그건 몇 번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윤우가 최근에 저한테 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엄마는 아프지 않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김분자가 소리쳤어요. 그건 애가 엄마 편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알아요?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윤우를 6개월 넘게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는 거짓말을 모르는 아이예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정직하죠. 쉬는 시간, 복도에서 서윤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윤재와 윤우는 엄마에게 달려왔고 서윤은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3달 만의 포옹이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윤재가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윤우는 울지 않았지만 엄마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죠. 우리 윤재, 윤우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없어요. 윤우가 말했어요. 서윤은 윤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윤우야, 이 증거들 내가 다 모은 거야? 응. 형이랑 같이. 서윤은 7살 아이가 해낸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요?
무섭지 않았어? 윤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웠어. 근데 엄마 없는 게 더 무서웠어. 그 말에 서유는 또 울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오히려 너희가 엄마를 지켜줬네. 괜찮아요,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윤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유는 두 아이를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어요. 판사님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 정도현 씨와 김분자 씨의 계획적인 가스라이팅이 인정됩니다. 또한 약물 분석 결과 원고에게 투여된 약은 수면제와 정신과 약물이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도현은 고개를 떨궜어요. 김분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따라서 피고 정도현 씨에게 약물 투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 혐의로 형사고발을 권고하며 김분자 씨는 방조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님, 김분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며느리를 위한 거였어요. 정말로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왜 정신병자로 만들면 된다고 하셨습니까? 김분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친권은 원고 한서윤 씨에게 전부 인정하며 피고는 당분간 자녀 접근을 금지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원 밖 서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석 달 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엄마, 이제 우리 집 가? 윤재가 물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디서요? 작은 집이 될 거야. 근데 엄마랑 윤재, 윤우가 함께 있으면 그게 집이야. 윤우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안 무서워? 서윤은 윤우를 보며 웃었어요. 응, 이제는 안 무서워. 너희가 있으니까.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서유는 혼자가 아니었고, 아이들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법원 계단 아래에서 정도현과 김분자가 서 있었어요. 김분자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폭력이 결국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유는 작은 원룸에서 아이들과 함께 라면을 끓였어요. 냄비 하나에 라면 3개를 끓이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둘러앉았습니다. 호화롭진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맛있다. 윤재가 후루룩 면을 먹으며 웃었어요. 윤우도 조용히 먹으며 가끔 엄마를 올려다봤죠. 엄마, 행복해? 윤우가 물었어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진짜 행복해. 너희랑 함께 있으니까. 나도 행복해. 윤우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서유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서유는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진짜로 너희를 지킬 거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는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울 줄 아는 어른이 됐다는 걸요.
6개월이 흘렀어요. 한서윤은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아침 공기가 좋아서였어요. 작은 원룸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이라 부르기엔 작은 공간에서 서윤은 조용히 물을 끓였어요. 커피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았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바라보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믿어.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법정이 끝난 후 서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도현은 약물투여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분자는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두 사람 모두 당분간 윤재, 윤우와 만날 수 없었죠. 서윤은 처음엔 막막했어요. 집도 돈도 일자리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소개받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임대주택을 얻었고 지역급식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요. 엄마, 일어났어? 윤재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요. 서윤은 웃으며 윤재를 안았습니다. 응, 일찍 일어났네.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을까? 응. 이제 윤재와 윤우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쉬는 시간마다 서로를 찾아가곤 했죠. 윤우도 곧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도 생겼고 학교 생활도 즐거워했어요. 엄마, 오늘 급식 뭐야? 엄마가 만든 거야. 진짜? 와. 서윤은 지역 급식소에서 일하며 가끔 아이들 학교 급식도 담당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죠.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 식탁엔 거짓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서윤은 급식소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은 친절했고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잘 먹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서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 서윤은 잠시 쉬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서윤 씨, 윤우가 요즘 학교에서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려요.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윤우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윤우는 원래 밝은 아이였어요. 다만 억눌려 있었을 뿐이었죠. 이제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저녁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윤재는 신나게 뛰어다녔고 윤우는 엄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노을이 물들어 있었어요. 엄마, 저기 봐. 구름이 토끼 같아. 윤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죠. 정말로 토끼처럼 보였습니다. 진짜네. 우리 윤재 눈이 좋은데? 엄마도 봐봐. 세 사람은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서윤은 생각했어요. 엄마, 행복해? 윤우가 물었어요. 서윤은 윤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응, 엄마 진짜 행복해. 너희랑 함께 있으니까. 나도, 형도. 윤재가 끼어들었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뜻밖의 편지를 받았어요. 김분자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어요.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네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안해요. 내가 며느리에게 한 일들, 손주들에게 한 말들 모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며느리를 아픈 사람으로 만들려 했고 손주들을 갈라놓으려 했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친 거였어요. 며느리가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멀리서지만요. 윤재가 웃으며 뛰어다니고 윤우가 엄마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요. 그걸 보니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요. 며느리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손주들에게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었다고만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손주들이 할머니도 사람이었고 실수했던 사람이었다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세요. 아니, 이미 좋은 엄마예요. 김분자 올림. 서유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다만 안타까웠죠. 서유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대답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언젠가 아이들이 더 자라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때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서유는 아이들을 재우며 물었어요. 윤재야, 윤우야. 너희 할머니 생각나? 윤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끔. 근데 엄마가 더 좋아. 윤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서유는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잘 자, 우리 아들들. 엄마가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아이들은 곧 잠들었어요. 서유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죠. 거실에 앉아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이제 참기만 하는 엄마가 아니야. 서유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진실을 선택한 어른이야. 며칠 후 서유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그냥 축하하고 싶었거든요. 함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을요.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켰어요. 윤재와 윤우가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 서유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소원을 빌었죠.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좋은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유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이 작은 식탁에서 서유는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넓지 않아도 따뜻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서유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진실을 선택한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나를 믿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고 서유는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무엇이 오든 누가 뭐라 하든 이제 서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곁에 있고 진실이 함께 있으니까요.